안녕하세요, 강병희의 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중국차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선입견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테이션비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아마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 저한테도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BYD가 한국에 진출하기 직전에 BYD 본사로 중국에 출장을 가서 그들의 자동차들을 몇 가지 타보고 그들의 공장을 둘러보고 했지만, 놀라운 것도 있었지만 실제 자동차를 타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또렷한 인상을 주지 않는 제품들도 꽤 많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아토3나 CL 같은 모델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구미가 당기는 그런 모델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따로 리뷰 영상을 저희가 만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BYD라고 하는 중국 브랜드는 약간 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다른 중국 브랜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BYD라고 하는 브랜드가 제 레이더 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발단은 저랑 같이 뉴르부르크링에서 현대 팀으로 드라이버로 이렇게 뛰고 있었던 마크 바생이 BYD의 양왕 U9X를 타고 가장 빠른 최고 속도 신기록을 세웠던 것에서 비롯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ATP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496km/h라고 하는 속도, 전기차 중에 가장 빠른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온 차 중에 거의 가장 빠른 기록을 BYD가 세운 거였죠. 물론 이때 이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는 했는데, U9X의 최고 속도 도전이 막 된 직후에 이제 요 자료가 공개가 되고, 마크 드라이버랑 몇 년 동안 뉴에서 봐왔던 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DM으로 좀 연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떻게 타이어가 그 속도까지 버텼냐, 뭐 이제 이런 좀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봤습니다. 타이어도 BYD를 위해서 특수 제작을 했던 부분들이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최고 속도를 찍을 때 원래 이 4개의 차로 중에서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차로로 계속 달리는 계획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기록을 찍는 거였는데 최고속도 부근에서 살짝 에어로가 흔들렸던 게 보입니다. 그래서 차가 왼쪽 1차선 쪽으로 좀 쏠리는 걸 마크가 막 열심히 잡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이제 최고속을 아마 찍은 직후나 찍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 흔들렸으면 어쩌면 이 차는 시속 500km를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약간의 이제 좀 위급 상황이 되면서 그걸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몇 초 후에 이제 차가 자세를 다시 잡은 후에 마크가 어쨌든 세계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이 인캠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차가 뉴르부르크링 노슐라이프에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또 찍어버립니다. 7분 언더대의 기록으로 뉴르부르크링 한 바퀴를 돌아낸 것이죠. 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BYD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니 도대체 얘네들 어떤 조직이길래 또 이런 괴짜 같은 짓을 자꾸만 하는 걸까라는 그런 이제 관심이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BYD 코리아에서 셀라이언 7, 이 차량은 꼭 시승을 한번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차를 보내주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 차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일단 그 아토3나 CL에 비해서 확실히 이 차는 뭔가 완성도가 좀 다른데? 이거는 게다가 가격표를 보게 되니까 4천만원대 초반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전기차인데, 브랜드를 떼고 이 출신 국적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을 완전히 걷어내고 봤을 때에 이 정도면은 뭔가 이 차는 소개를 해줄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2시간 이상을 또 계속 녹화를 하지 않고 더 타보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차를 좀 느껴보던 중이었습니다. BYD의 C-라이언 7입니다. 이제 보통 중국은 이 뒤쪽에 있는 숫자를 등급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차 이름 뒤에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제 보통 9가 이제 가장 높은 최고급 모델이고, 이제 7은 그 아래급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C-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4.8m대의 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형급 SUV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사실상 테슬라 모델 Y와 꽤나 많이 세그먼트를 겹쳐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C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디테일들이 기능화되어 있기는 해요.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열린 창문을 자동으로 닫아서 전비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창문을 내리고 주차를 했을 때 비가 오면 스스로 비가 오는 걸 감지하고 창문을 올려주는 기능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 A필러에 보면 중국 차량들에서는 이걸 꽤나 많이 볼 수 있는데, DMS, 그러니까 운전자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카메라가 A필러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BYD 차량들 봤을 때에는 카메라를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덮개? 네, 마개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모델에는 일단 요게 없습니다. 막지 말고 그냥 항상 운전자 얼굴을 잘 보여줘라, 약간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을 감거나 시야를 다른 데를 보고 있거나 이러면은 이 BYD 계열 차량들은 뭐 도와드릴까요? A필러에다가 이걸 장착을 죄송하지만 이해가 BYD 같은 차량들은 듣고 있습니다. 너 말고. 자, 디자인,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전체적으로 좀 멀리서 바라보면 뭔가 생물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차가 크게는 BYD 안에서는 오션 시리즈에 해당되는 모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어류 계열들은 아닌 것 같고, 뭐랄까요, 약간 프로토스? 좀 외계인? 뭔가 그러한 어떤 좀 얼굴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런 스타워즈 X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뭔가 이렇게 입에 뭘 꽉 물고 있는 안 담은 어떤 얼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유려한, 그리고 쿠페형 스타일의 SUV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테일들만 놓고 보면 외부는 생각보다 완성도가 괜찮아요. 라이트만 떼어서 놓고 보고, 도어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만듦새는 공을 좀 꽤 많이 들였어요. 이런 쿼터 글래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저 사이드 미러 플랫 타입으로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휠 아치도 좀 독특하죠. 약간 네모난 형태로 구멍을 기본적으로 파놓고, 약간 더 팔각형 형태로 보이는 가니쉬를 추가를 하고, 약간 역조 형태의 팬더 프레스를 눌러가지고 그 엣지와 면을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디자인들을 풍겨내고 있습니다. 뒤쪽은 또 이 위쪽에 있는 윙과 트렁크 리드 끝에 있는 약간의 립 스포일러, 이런 것들로 국력 에어로 디자인을 마감을 좀 해놨고요. 뒷유리도 굉장히 좀 날렵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약간 좀 희생하더라도 국력 효율을 높이겠다는, 뒤에 리어 와이퍼가 필요 없을 정도로 뒤쪽에 와류도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저항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깎아놓은 뒷부분 때문에 룸미러로 보이는 후방 시야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좁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저 트렁크가 안 닫힌 줄 알았어요. 저게 굉장히 좀 좁은 시야더라고요. 카이엔 쿠페보다도 더 좁은 그런 후방 시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깜빡이 소리 들으셨나요? 자, 동당 동당, 이건 오른쪽 깜빡이고요. 왼쪽 깜빡이는 땅동. 다르죠. 왜 아무도 이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실내 디자인도 보게 되면 비슷해요. 정말 그 뭔가 약간 남다르기는 합니다. 뭔가 남들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뭔가를 카피하는 느낌이 아니라 고유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오션 시리즈라 그런지 뭔가 그 파도의 물결이 막 이 도어 트림 안에서도 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디자인입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좀 이 부분이 매력적이긴 해요. 도어 핸들도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는, 아니면 요즘에 그 슈퍼카들의 거린도어에서 쓸 것 같은 약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도어 트림은 멋지게 마감을 해놨고, 그리고 또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딱딱한 저렴한 플라스틱을 완전히 인조가죽 감싸기로 다 이렇게 덮어놓은 이러한 마감들 찾아보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꽤나 이 손에 닿는 모든 부분들이 감촉이 좋은 소재들로 잘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소재 덕분에 약간의 차음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대에도 이 앞범퍼처럼 이런 X 형태의 스포크가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처음 딱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거 뭐야, 옛날 국산차 같잖아, 약간 이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스티어링 림의 굵기가 얇아요. 요즘 뭐 유럽차나 요즘 국산차들은 이게 이제 살짝 더 도톰해졌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옛날 8, 90년대 국산차 딱 그 운전대 잡았던 그 느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운전대의 각도 있죠. 요게 요즘은 약간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제 가슴을 바라보는 이러한 형태의 각도로 컬럼들이 나오는데, 이 차는 약간 밑에서 이렇게 하늘 보고 올라오는 이러한 옛날 방식, 스포티한 운전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높게 걸터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포지션을 주는 자세입니다. 디테일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약간 거슬리지만 전체적인 형태나 이들이 추가하고 있었던 어떤 그 그래픽의 연결들은 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중앙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이러한 버튼들도 사실 버튼의 크기도 너무 작고, 이 버튼들이 왜 얘네들이 물리 버튼으로 여기에 이렇게 작은 크기로 남아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들기는 해요. 주행 모드와 볼륨을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양쪽에 배치를 해놨고, 뭐 비상등이야 물리 버튼으로 꼭 있어야 되니까 비상등이 있고, 시동 버튼이 스탑 스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장 크게 만들어 놨지만 이 차는 정작 문 열고 탔을 땐 스타트 안 눌러도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요.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 바로 뒤에다가 기어놓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폴스타 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또 이걸 이렇게 넣어놨어요. 오히려 자주 써야 되는 공조 버튼들은 여기에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자주 쓰는 공조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온도를 조정하는 거, 그리고 또 풍량을 조정하는 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눌러가지고 여기 하단부에 눌러서 들어가서 조절하는 이러한 방식도 있지만, 네, 그냥 이 기본 바탕 화면에서 손가락 3개를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풍량이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 3개를 위아래로 쓸어 올리면 온도 조절이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물리 버튼이 없는 게 처음엔 좀 아쉬웠지만 뭐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사실상 주행 중에 당황하는 일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두툼하게 포장되어 있는 시트의 가죽 1열과 2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특히 1열 시트야 조절 범위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2열도 등받이 부분은 따로 또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때 이 충분히 레그룸과 헤드룸을 다 확보하면서 또 편안하게 쉬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2열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2열 탑승객들을 위해서 열선 시트와 그리고 이제 에어컨 벤트, 또 충전 포트, 고속 포트 하나, 저속 포트 하나,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배려해준 이러한 부분들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대를 돌릴 때의 그 감각 있잖아요. 네, 이 운전대의 무게감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변화하는 거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운전대를 감았을 때, 감았다가 놨을 때 여기로 돌아오는, 센터로 돌아오는 이 복원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빨라요. 근데 다른 차들은 감고 좌회전을 딱 놓으면 스르르륵 풀린다고 하면 이 차는 휘리릭 하고 돌아옵니다.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제가 좀 관찰을 해보니까 일단 앞바퀴에 캐스터 각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많이 누운 게 다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반발력 기본적으로 생기고요. 그리고 이 전동식 EPS의 셋업도 복원할 때에 이 모터 토크가 살짝 좀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회전을 한 다음에 손을 놓으면 벌써 풀렸어. 요게 처음 탔을 때 뭔가 좀 특이하다, 네, 이런 포인트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쪽에 이 서스펜션의 구조를 고개를 이렇게 놓고 봤더니 놀랍게도 더블 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퍼암과 로어암의 그 지오메트리적인 부분들에서도 이제 이러한 어떤 캐스터를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고, 그 킹핀각에 대한 이 어떤 컴플라이언스가 좀 예민한 편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운전대가 빨리 돌아오는 그 특성에 비해서 도로의 노면을 처리하는 어떤 이러한 감각들은 전혀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포근포근해요. W15를 쓴 게 이 차의 핸들링 성능을 높이기보다는 어쩌면 약간 이런 그 얌전한 승차감을 노리기 위한 목적이었나라는 그런 의도를 좀 읽을 수 있는 셋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BYD의 다른 포트폴리오, 다른 라인업들에 비해서 확실히 C-라이언이 승차감이 꽤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요철들이 많은 구간들을 지나갈 때에도 굉장히 좀 차분한 감각을 유지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전후륜이 다른 타이밍으로 요철들을 이렇게 타더라도 굉장히 플랫하게 차의 전체적인 상하 바운스가 유지되는 이러한 감각들을 최대한 잘 유지하려는 그러한 전후륜의 셋업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특정 노면에 따라서는 타이어가 통통통통 좀 튀는 느낌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컨티넨탈에 에코 컨택 6가 들어가 있는데 전류는 235, 뒤쪽엔 255mm의 뒤쪽이 후륜 구동답게 더 넓은 타이어를 달고 있습니다. 싱글 모터 전기차 중에 뒷타이어를 이렇게 넓게 쓰는 차가 생각보다 많이 없죠. 네, 은근히 약간 좀 기본기에 진심인 셋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륜보다는 이 후륜 타이어가 더 광폭이다 보니까 전륜은 요철을 조금 덜 밟고 지나가고 후륜은 더 많은 요철들을 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평평미도 앞쪽보다 뒤쪽 타이어가 한 단계 더 낮아요. 그래서 1열보다는 2열이 아무래도 승차감이 살짝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의 하체 셋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차를 하소 가족용으로 탄다면 공기압을, 뒤쪽 공기압을 조금 더 뺄 것 같아요. 권장 공기압이 지금 41인가 42인가 아무튼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낮춰서 타도 안전에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뒤쪽을 앞쪽보다 2-3psi 정도 조금 낮게 셋업을 하고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고속주행 안정감 한번 볼까요? 뭔가 이 스티어링의 반응이 좀 둔탁한 느낌들은 있습니다. 이게 좀 에코 모드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스포츠 놓으면, 스포츠로 놓으면 빨라지네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EPS 모터가 그 뭔가 운전대를 돌리려고 할 때보다 원복하려고 할 때의 그 힘이 다소 좀 인위적으로 강한 느낌들이 있어서 연속으로 뭔가 기동을 할 때에는 약간 좀 끈적끈적한 스티어링 필이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야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위급 상황에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때 이제 좀 과감하게 힘을 줘서 꺾으면 충분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회두성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70, 80 내외에서 이렇게 크루징을 할 때 들리는 외부 소음 같은 경우에도 꽤나 정숙한 수준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거는 요 계기판 있잖아요. 계기판의 그 내부에 보면은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정말 그냥 나열을 여기저기 선발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맨 위쪽 열만 하더라도 컴패스가 있고 시계가 있고 주행 모드를 알려주는 게 있고 시동 걸려져 있는 표시, 지금 이 도로의 최고속도 표시, 현재 주행 속도, 에이더스 작동, 그 다음에 기어 단수, 그리고 회생제동 레벨, 그리고 외기온도, 이 10가지 정보가 맨 윗줄에 막 다라락 나와있어요. 근데 그게 한 줄이 끝이 아닙니다. 그 밑으로도 또 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게 좀 산발적으로 늘어나 있어서 정작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중요도 위주로 약간 좀 재배치를 한번 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계기판의 기능은 바로 저 출력 표시거든요. 우측 하단부에 보면은 지금 이 차가 반전 출력을 몇 킬로와트를 쓰는지, 리젠으로 충전은 몇 킬로와트로 하는지가 매번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가속할 때는 플러스 값으로, 그리고 이제 리젠을 할 때 이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저는 모든 전기차들이 저걸 당연히 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진차가 RPM을 표시해주는 게 당연했다면 전기차는 지금 방전 출력이나 방전 토크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 잔량은 60%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행간 거리가 딱 240이 찍혀 있습니다. 100% 기준으로 단순한 산을 쓸 때 400km 정도가 찍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직전까지 에코 주행을 전혀 안 했어요. 제로백 테스트만 제가 한 20번 정도를 했고, 그리고 또 최고 출력이 제대로 계속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급가속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에 400km 기준이 나온다는 거. 사실 그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440, 450 정도 되는 레인지의 숫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 기준으로. 일단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과연 LFP가 날씨가 추워졌을 때 주행거리가 얼마나 박살나느냐, 사실 이게 좀 궁금하기는 했는데, 마침 어제 신차를 받았을 때 외기 온도가 밤에는 거의 한 4도 정도까지도 떨어졌거든요. 4도에서 6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되게 쌀쌀한 날씨였는데, 그 조건에서 주행을 할 때에도 전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깨지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환경부 인증에서도 저온 인증거리가 그렇게 상온 대비해서 거의 차이가 안 나는 레벨이었는데, 실제로 타볼 때에 느껴지는 전비도 온도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약간 좀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서 시승을 하면서 나오는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으로 환산했을 때 6.5, 6.6 수준을 쉽게 찍어냅니다. 지금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크기가 한 82 정도 되니까 사실 시내에서만 탄다면 500km 이상 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가정용으로 쓰기에 또 참 너무나도 좋은 요소가 하나 있죠. 바로 V2L. V2L을 기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V2L도 있지만 또 이 센스를 하나 더 발휘한 게 BYD는 멀티탭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220V 2구를 그냥 바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EGMP는 이걸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차량 가지고 훌쩍 어디 산속으로 차박을 가거나 차크닉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진짜 쌀쌀한 공기로 바뀌고 있는 이런 가을 하늘 아래에서 따끈따끈하게 컵라면이나 커피를 끓여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그 편리한 부분들, 차크닉의 감성들, 이걸 조금 더 쉽게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313마력이라고 BYD 코리아에서는 지금 재원 발표를 했는데요. 230kW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는 최고 출력이 그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네, 계기판에 제가 아까 방전 출력이 계속해서 표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30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숫자를 종종 찍어내주고 있어요. 최고 출력을 아주 보수적이고 겸손하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봤을 때 244kW. 아니 230kW라면서요. 근데 왜 244kW를 내냐고요. 무려 332마력입니다. 발표치가 310마력대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계측기를 달고 저희가 100km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재원상으로 6.7초 발표를 했는데 마력이 실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로백도 더 빨랐습니다. 저희가 평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2초에서 6.0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찍어냈어요. 뭐냐고요? 출력을 속여? 그것도 출력이 더 적다고 속여?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그 CL 모델을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또 리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승사 업체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약간 방전 출력이 단시간 안에 약간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죠. 지금 이 차량에서는 방전 출력이 금방 죽는 그런 문제는 아직 발견은 못했는데요. 오히려 리젠, 회생제동,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강하게 밟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리젠의 양이 최초에는 꽤 많은 리젠 양을 좀 끌어옵니다. 160, 170kW? 네, 요 정도까지를 리젠으로 순간적으로 충전을 해서 배터리로 막 집어넣어 주는 게 되는데, 2번, 3번 반복해서 그 정도의 리젠을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리젠 양이 좀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단기간에 어쨌든 충방전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열로 집적이 되잖아요. 인버터와 배터리 다 결국에는 열과의 싸움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갈고 닦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회생 제동의 크기도 여기 이 바로 옆에 있는 버튼, 여기에서 기본 그리고 강함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사실 기본에다 놓고 엑셀 페달을 뗐을 때에 국산 전기차들의 그 레벨 1, 2가 걸리는 그런 느낌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게 걸려요. 회생제동을 강함으로 놓은 상태에서도 국산차의 레벨 한 2보다도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이랑 2 정도의 사이 정도? 그래서 위화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엑셀 페달 놨을 때 뭔가 약간 멀미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급한 감속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편안한, 진짜 평화로운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테슬라보다도 훨씬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네, 제가 좋아하는 리젠 0단계. 네, 이거는 애초에 아예 고르는 것 자체가 기능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떤 그 글라이딩의 그 감각,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테슬라보다는 낫지 않나요? 다른 BYD 차량을 누가 제 지인이, 나 이거 살 건데 그 차 추천해 라고 하면은, 약간, 어디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차량을 누가 구매를 하겠다라고 지인이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 차량은 너가 이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나도 반대하진 않을게. 약간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뭐야? 망했네. 마이크를 안 켰네. 네, 여러분.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거 참 떨쳐내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미국 차는 기름 많이 먹어. 일본 차는 매국노야. 중국 차는 또 뭐 어때? 자, 우리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한 소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 차, 지금 미국 캐딜락들 연비가 얼마나 요즘 잘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시라이언 7 리뷰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라이언 7을 타고 계신 오너분들의 만족도도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야 이제 이렇게 며칠 정도를 몇백 킬로 선 안에서 타보는 수준이지만, 또 이제 이게 롱텀으로 타면서 보는 어떤 시각, 느낌, 이런 것들도, 만족도,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오너분들 있으면은 시라이언 7의 경험담을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도 선입견 없는 공정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